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8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들으시면은요, 미쓰리가 몇 달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왜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그 궁금증이 좀 해결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5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증시의 전망,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5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76, S&P 500이 2.47, 나스닥이 3.33%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엔 지금 6거래일 상승했죠. 지난 8주 동안 계속 하락했던 다우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승을 6일 연속 지속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보면 다우지수가 6.24, S&P 500이 6.58, 나스닥이 6.84% 상승했고요. 지난주에 고점 대비 20% 하락했기 때문에 S&P 500이 약세장이 돌입했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하락해서 엄청 안 좋고 이런 얘기가 지금 쑥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많은 지금 투자자분들은 과연 지금 증시가 저점을 찍고 이제는 상승 모드로 진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냐, 이 갈림길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5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4월달에는 59.1이 나왔는데 5월달에는 58.4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부진했죠. 그리고 4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3월달에는 5.2% 상승했었는데 4월달에는 3월달보다 부진해진 거죠. 제가 최근 증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미쓰리가 생각했던 그 증시의 움직임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한 다음에 6월 달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망했던 근거들이 뭐냐면 5월달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제대로 잘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조금 더 하락했다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6월 중순에 진행될 FOMC 회의에서 연준이 50bp가 아니라 25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상은 증시의 악재긴 하지만 50bp보다는 25bp가 좋으니까 6월달 증시가 괜찮을 거다라는 근거였잖아요. 그런데 미쓰리 생각보다 지금 증시 반등이 빨리 왔잖아요. 저는 6월 달에 상승할 게 5월 말에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왜 올랐지? 뭐 때문에 올랐지? 뭐 때문에 하락했지? 이겁니다. 특히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는 뉴욕 증시가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얘기하는 거와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뉴욕 증시가 이래서 하락했고요, 이래서 상승했고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물가 지표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증시 전망을 놓쳤는지, 그러니까 왜 이번 주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미쓰리는 주식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올랐는지, 미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 스스로 바보 같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그 해답을
미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놓고 저는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여전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럼 여전히 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미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5월 23일부터 5월 27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까? 자, 여러분 제가 5월 달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5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있잖아요. 제대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부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뭐 구체적으로 5월 초에 발표된 4월 달 고용 지표도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좋았지만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고 특히 주목할 점은 평균 임금 상승률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잘 나왔다라고 해도요. 지금 미국 고용은 너무 좋아요. 아직 고용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도 전월 대비 부진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잘 나왔다고 얘기한 소매 판매도 전월 소매 판매를 수정했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실질적으로 전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부진했고요.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지난번 3월과 5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바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택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두 자릿수로 잘 나오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날 발표된 5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 전월 대비 부진. 4월달 개인 소비 지출도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던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가됐다라고 하는 지표들은요, 별로 그닥 의미가 없는 지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는 5월달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을 거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한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 하는 게 아니라 25bp 하지 않을까. 물론 금리 인상은 증시에 부정적이지만 50bp 인상하는 것보다는 25bp 인상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6월 달에 증시 상승을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5월 달 경기 지표들이 거의 모두 부진하니까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경기 침체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일 동안 다우지수가 계속 상승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지? 라고 약간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습니까? 5월달 발표된 부진한 경제 지표들을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상승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연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야, 봐라 연준. 지금 이렇게 경제 지표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였지. 그럼 니네가 굳이 6월 달에 또 7월 달에 50bp씩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니? 이제 이 궁금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압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5월 달에 단행한 50bp 금리 인상이요. 22년 만에 단행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수치의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파격적인 50bp 금리 인상을 6월 달에도 또 하고 7월 달에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연준한테 야,
너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면 나 삐뚤어질 거다. 그리고 증시가 막 빠져요. 어찌 보면 연준을 혼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을 달래주는 거죠. 자, 연준아, 잘 들어봐. 이렇게 경제 지표가 꺾이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 봐봐. 개인 소비 지출도 지금 2월 달에 정점 딱 찍고 지금 3월 달, 4월 달 이게 꺾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굳이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할 필요가 있겠니? 아, 물론 인플레이션 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지 말고 25bp만 하자. 이렇게 이제 연준을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준이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뭐 25bp씩 계속 할까? 아니면 연준이 50bp 6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7월 달에 금리 인상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면 뉴욕 증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악재가 다 소멸된 듯한 그때 엄청난 악재가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주식시장이나 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겪어가지고요. 제가 가장 불안할 때가 뭐냐면 악재가 하나도 없고 너무 평안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걱정 근심이 없을 때가 제일 싫습니다. 되게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리스크에 길들여졌냐면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편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워서 아, 나 죽을래나? 왜 이렇게 편안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 이제 이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난 이제 앞으로 행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뒤통수 치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저에게 어떤 문제거리가 없으면 제가 불안해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제가 일을 막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을 해가지고 괜히 이 집 저 집 나눠준다든가 제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왜? 불안해요, 제 스스로가. 이상한 약간 리스크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여하튼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 미쓰리가 얘기했던 시나리오 왜 수정을 했는지 거기까지 이해가 가셨을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연준의 공을 던져준 거죠. 여기서 연준이 고집을 꺾어주면은 뉴욕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마나 높은데, 물가가 얼마나 높은데, 야, 봐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쟤네 전쟁 안 끝날 것 같잖아. 우리는 계속 모가지를 비틀지언정 50bp 금리 인상 2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로 이야기가 선행될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연준의 시각이 바뀌는가. 물론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FOMC를 열흘 남겨놓고는 연준 의원들의 입에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대신에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 거예요. 언론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는데 이번에 연준이 굳이 50bp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바람을 불 수는 있습니다. 자, 굉장히 편안해 보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낙관주의와 자기망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칼럼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19%가 미국의 현 경제 상황이 되게 훌륭하다 혹은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경기 지표가 꺾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나대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좋단 말이야? 이 조사를 한 칼럼니스트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그동안 미국은 30년 동안 특정 패턴을 보여줬다.
자, 예를 들면 1990년부터 91년까지가 신용 경색 불황이었었고요. 2000년부터 2001년까지가 닷컴 버블이었었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이렇게 30년 동안 미국은 4번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부양책을 썼고 그 부양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니까 연준이 다시 풀었던 돈을 회수했고 풀었던 돈을 회수하니까 경기 지표가 꺾이고 경기 지표가 꺾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긴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기니까 연준은 다시 금리를 그러니까 인하하게 되는 거죠. 요런 포지션을 보였을 때가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2019년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철회하고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30년 동안 미국 경제 4번의 위기를 계속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컬럼니스트는 이번에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신용경색 불황 때와 닷컴 버블 때와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이 그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30년 동안 패턴을 보여줬던 그 모습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내용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경기 침체든 아니면 인플레이션 완화든 어쨌든 50bp 금리 인상의 고집을 꺾고 25bp만 해도 된다. 이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이 칼럼니스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그 앞에 3번의 위기 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준은 지금 고집하고 있는 50bp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이 더 좋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거고 이 칼럼니스트는 연준이 앞으로 50bp씩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 두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계속 고집하면 증시는 꺾일 거고요. 25bp 금리 인상으로 수정을 한다면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중요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들어주세요. 자,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를 미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다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악재로 들이댄 게 러시아 디폴트 얘기였죠. 근데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러시아 디폴트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러시아는 지금 디폴트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아니 디폴트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괜찮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21년 12월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있죠. 참고로 미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의 경제 이슈를 하나하나 이렇게 크게 한 2-3개 이렇게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2022년 경제 이슈는요. 첫 번째는 디폴트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여러분 디폴트 단어에 너무 경기는 일으키지 마십시오. 디폴트가 돼도 2011년 러시아 디폴트 되고 그 정도의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 거니까 대신 이슈가 디폴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달에 디폴트 얘기가 나온 데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디폴트 언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당장 2월 달인가요? 3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증시가 러시아 디폴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미쓰리는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왜 제가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디폴트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2011년도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 그랬을 때 뭐냐면 그리스 경제가 개판이어서 돈을 못 갚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요. 돈을 못 갚는 게 아니죠. 러시아는 돈을 막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못 갚게 합니까? 미국이 못 갚게 하죠. 어이 러시아 니네가 루블화로 갚은 거 그것도 인정 안 해. 그것도 디폴트야.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입금하는 그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는 바람에 러시아는 돈을 못 갚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돈을 못 갚게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강제로 러시아를 신용 불량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일정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5월 28일, 오늘이 5월 28일인데 5월 27일 1억 달러 규모의 이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 러시아는요, 지난주부터 송금을 했어요. 근데 25일 날 이미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 채권자들에게 돈을 입금하게 해주는 그 유예 기간을 만료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냥 러시아는 디폴트 된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23일 2억 3,500만 달러 상환 예정이 있고요. 만약에 이때 상환을 하지 못하면 6월 23일부터 30일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4일 날 러시아는 1억 5,900만 달러 추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6월 24일 날 이거를 상환하지 않는 걸로 인정이 되면 이번에는 15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죠. 그래서 6월 23일 이후에 30일 유예 기간, 6월 24일 날 15일 유예 기간을 다 접목시켜 보면 최종적으로 7월 9일 러시아는 디폴트 처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하면 러시아는 돈이 없어서 못 갚아서 디폴트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를 강제적으로 디폴트 시켜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에 대한 답이 나오면 미쓰리가 왜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채권자들은 불만이 있겠죠. 아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는데 미국이 막네? 라고 하지만 미국이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야,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생각했을 때 러시아가 괘씸해가지고 지금 못 갚게 하는 거고 혹시 니네 채권자들 나중에 그 돈 못 받을까 봐 걱정이니? 아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러시아 자산 다 동결시켰어. 이미 러시아 자금은 미국 소나기에 있어. 괜찮아. 이렇게 채권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지난 1998년도 러시아가 디폴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때 다우지수가 2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미 러시아는 그냥 미국이 디폴트 시켜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7일 상환 일정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확실히 1998년 때와는 다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디폴트는 1998년과 다르다. 왜? 뭐가 달라? 이번에는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라 미국이 못 갚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이슈는 즉 디폴트라는 단어가 증시에 우려되는 악재이긴 하지만 이미 이것조차도 선반영이 됐어. 그리고 러시아 국제 규모상
거래 관여도라든가 투자액이 적어서 글로벌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분위기거든요. 자, 러시아에게 투자한 그 비중이 높은 나라를 보니까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순이고요.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리스크에 노출되는 금액이 제일 높은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래 봤자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글로벌 디폴트 뭐 어떤 그 줄줄이 도미노 디폴트 이런 거보다는 세계 식량 위기. 왜냐하면 그 러시아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오는 그 곡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석유 생산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 글로벌 경제에 리스크를 주는 거고 나머지는 뭐 괜찮아, 문제 없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세계 식량 위기, 석유 위기,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 미국은 경기 지표가 꺾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하려고 해석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다라고 평가하고 50bp 금리 인상 고집하겠죠. 자, 이건 지금 연준의 생각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여러분 미국이 러시아를 디폴트 시킬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면요. 러시아는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진짜.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안 돼요. 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가 되지만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거는요. 러시아가 미국을 결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패권 전쟁이 어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국과 미국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중국의 무역 관세를 일부 철회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심하게 발동되는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모두 미국 국민에게 온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 제품 일부의 관세를 철회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역풍이 뭡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중국 관세 일부를 풀어준다라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즉 패권 전쟁에 굉장히 미국으로서 약점을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더 심화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가 뭡니까, 여러분? 금융제재, 그러니까 돈줄을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줄을 막다가 아예 그냥 디폴트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저렇게 디폴트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보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자꾸 깐죽거리게 막 우크라이나 침범하고 막 그냥 이러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 러시아 저걸 또 왜 이러지? 정말 확 저거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리느냐?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은요,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이요, 공산당원들에게, 그 간부들에게 니네 이름으로 혹은 니네 가족 이름으로 아니면 친인척 이름으로 절대 해외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내렸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시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들의 금융제재를 할까봐 러시아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럴까봐 아예 미리 선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 임원들에게 해외 투자하지 마라. 왜? 국제적으로 돈줄 막아버리면
결국 미국이 러시아 디폴트 시켜버리는 것처럼 중국도 디폴트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중국은 디폴트가 아니에요. 중국은 금융위기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 대만이 조만간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강화 논의를 돌입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이 긴장하겠죠.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만은 우리 땅 이러는 중국이 미국과 경제 분야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대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대만을 조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미국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조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봐봐라,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저렇게 금융 제재해서 디폴트 시켜버리니까 돈줄을 막아버리네. 그럼 우리는 미리 대비하자. 어이 공산당원들, 니네 해외 투자하지 마. 미국이 혹여 금융 제재하면 돈줄 막히니까 중국 내에서 투자해.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서 얻는 효과가 뭐냐? 패권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죠. 댓글에 러시아가 디폴트 돼서 나타나는 영향이 뭐냐라고 질문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왜 미쓰리가 저렇게 계속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미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때 예지몽을 잘 꾸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님이 인천 계양에 나가시겠다고 발표하기 전날 제가 뭐 새날에 푸나님한테 선물을 줘서 뭐 청소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떤 꿈을 꿨냐면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이 주는 의미가 뭐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님이 푸나님한테 선물을 준다 그랬다. 그래서 푸나님이 이재명 후보님이 선물을 보낼 거니까 그 선물을 뭐 여기에 둬야 돼. 그래서 청소를 했다고 제가 그 멘트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굉장히 자주 꾸고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제 꿈 얘기를 하자면요. 정말 저는 지금 반 귀신이에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냐면 산과 들 그리고 건물에 미국 성조기가 덮여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산을 미국 국기가 덮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들을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네모난 미국 건물을 성조기로 이렇게 덮은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마치 우리가 왜 누가 죽으면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관상자 위에 태극기를 덮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꿈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의 태극기가 너무 선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국의 성조기가 어떻게 저렇게 큰 성조기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산을 하나 덮어버릴 정도의 성조기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조기가 너무나 뚜렷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일이 있을래나? 그래서 올해 경제 이슈 첫 번째는 디폴트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혹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예. 뜬금없긴 하는데 어차피 제가 정치적 불확실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꿈 얘기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미국의 움직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5월의 마지막 주이자 6월의 첫 번째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그다음에 경제 분위기 같은 것들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월요일이 될지 아니면은 5월 31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31일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5월 30일 날 새날 출연하니까. 그래서 이번
5월의 마지막 날에는요, 오랜만에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측하고 있는 6월달 증시 전망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요 포인트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한번 증권사들은 어떤 시황관을 가지고 6월달 증시를 보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고 또 우리만의 전략을 또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마지막 날 오랜만에 6월달 증시 전망 요약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꼭 사전 투표하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